네,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도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를 방불케 하는 그런 더위인데 뭐 더위도 이제 곧 한풀 꺾일 것 같고요. 더위가 좀 지저분한가요? 지저분해요. 이게 또 습하기도 하고 아유 짜증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죄송하지만은 같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정말 그 표현만큼 딱 이 날씨를 정확하게 비유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불쾌지수 높아요. 아, 높아요. 네. 예, 그래요. 오늘 정치생쇼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나오신 분들부터 소개하고 광고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학 중에도 대구 가십니까? 네, 한 번씩 갑니다. 네. 아, 그래요. 어떻게 뭐 대구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요지부동입니까? 뭐 잘해야 뭐 민주당에게 겼는지라도 한번 줄 텐데. 근데 뭐 대선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은 있습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네, 민주당이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제법 있더라고요. 결국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그거겠네요. 두 사람에 대해서 둘 다 관심이 있어요. 둘 다 관심이 있는 게 이재명 지사는 TK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이낙연 후보는 좀 약간 중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아는 기존의 민주당과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관심이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건가요? 오, 그래요. 설성목장에 한협 토종닭 스테이크 밀키트. 야, 토종닭 갖고 스테이크를 다 만들었네요. 자, 귀한 손님 오시면 대접하던 토종닭을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백숙으로 드셨는데 이제는 스테이크로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종닭은 일반 육개에 비해서 생육 기간이 2배 더 깁니다. 사실 좀 대한민국의 육개가 너무 일찍 잡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2배 더 긴, 살도 많이 불었고 그래서 먹을 만할 겁니다. 이 2배 더 긴 생육 기간에 이 한협 토종닭 스테이크는요, 육질이 치밀하고 깊은 풍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닭을 구웠을 때 가장 맛있는데요, 토종닭의 쫄깃한 식감과 껍질의 고소한 풍미를 스테이크로 맛보시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빨리 코로나가 지나면은 최소한 3자릿수 정도로 내려앉았을 때 시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1000명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그림의 떡으로나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토종닭의 쫄깃한 식감과 껍질의 고소한 풍미를 스테이크로 맛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실 저 이거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먹은 경우가 있는데 다음 프로그램에도 또 써야 되는데 그럼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저 남현진 씨가 침을 뱉는다는 얘기 있어서 제가 먹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오늘 복날이라서 저기 올라. 오늘 복날인가요? 오늘 복날이에요. 오, 말복. 말복. 네. 오, 그래요. 말복이에요 벌써. 네. 한협 토종닭은 껍질이 도톰하고 가슴살이 얇은 특징이 있습니다. 조리하면은 껍질의 바삭함이 살아나고 살코기의 촉촉함이 극대화되는데 게다가 무항생제 인증 토종닭만을 사용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토종닭 스테이크와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도 드립니다. 단호박과 버섯 그리고 마늘을 곁들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번거로운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뼈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하는군요. 발골까지 했어요. 자, 토종닭 반마리와 미리 손질한 채소 그리고 허브 솔트와 버터까지 한 번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밀키트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팬에 구워 드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8월에도 김용민닷컴 무료 배송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전 제품을 배송비 빵원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시기에 잘 견뎌내시기를 김용민닷컴이 응원하겠습니다. 설성목장 한협 토종닭 스테이크 밀키트 14,900원입니다. 포장육 400g, 손질 채소 130g, 버터 10g, 그리고 허브솔트 2g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성목장 한협 토종닭 스테이크 밀키트 14,900원, 15,000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송비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벌써 이제 경선 2달 또 남았네요. 네, 뭘 금방이에요. 길어요 이렇게. 그러게요. 예, 일단은 현재 판세를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좀 요약해 본 거는 일단 윤석열 잠깐 떴다가 다시 급 하락세. 이재명 ARS에서도 미세하나마 1위 우세. 그러니까 뭐 100% 되면 안심번호 여기서는 뭐 월등히 우세인데
ARS에서도 이제 미세하나마 소수점 단위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우세로 돌아섰고 이낙연은 하향세 또 지지율 상승 답보 상태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풀이를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월요일 날하고 그 전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보면은 KSI가 4%포인트, 갤럽이 6%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재명 후보하고는 거의 지금 KSI, ARS 조사는 같이 오차 범위 이내 박빙이고 네. 갤럽 조사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주관식 문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응답자들한테 보기 문항을 안 주고 이제 누구를 지지하냐 차기 정치인 지도자 선호도형으로 물어봐가지고 응답자들이 이제 떠올리는 첫 번째 지지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답변하게 하는 방식인데 아 그래요? 이게 ARS처럼 보기를 안 1번 줘요. 아무개, 네. 2번 아무개 이거하고 당신이 그냥 이름 대라 그렇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인지도와 연관이 깊죠. 음.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나오면은 그 이름이 떠올려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 조사 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근데 워낙 안 좋은 것들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응답자들이 이제 지지하기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어서 무당파층으로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예. 무당파층이 32%나 돼요. 이 갤럽 조사가.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하락은 하락인데 이제 이게 잠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여가지고 아직 전체적으로 이게 균열이 돼 있다라고 아하.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의 말실수로 인한 하락세는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이 후보는 중요한 게 빠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 글쎄 포인트예요. 말이에요. 안 빠지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네거티브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자신감의 발로이고 1위 전략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의 그 원팀 전략 때문에 이제 네.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네거티브를 그동안 해오다가 뭔가 상황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는 어떤 자성의 차원의 그런 건 선언이 아니라 아닙니다. 조선이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뭐 이쯤 되면은 더 무슨 공세가 있더라도 네. 손해 볼 일은 없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가 꺾였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꺾인 조사들이 나왔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반영한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낙연 후보는 지금 정리하신 것처럼 하향세고 이게 답보 상태예요. 지금 어떤 전략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요거는 조금 상승을 모멘텀으로 가져가기 오히려 지금 골든 크로스가 올 거다. 지금 그쪽 캠프에서 8월 말 지난번에 7말 8초. 7말 8초인데 예. 지금 한 달 연기시켰어요. 8말 9초로.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여요. 아, 예. 그래요? 네. 그것도 골든 크로스는 그것도 골든 크로스니까 크로스입니다. 어쨌든. 좋겠네요. 네. 예. 그래요. 박신영 교수님은 저희 어릴 때 그 골덴 바지를 시골에서 발음이 안 좋아서 고리땡 그랬거든요. 고리땡. 고리땡 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크로스. 고리땡 합니다. 그런 일 네.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국적 현상인데요. 네. 한국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가 전국 상황을 주도하는 것. 이게 한국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 경선이 아니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선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여론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여론에 대해서 머리 쳐박고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여론 지향이라는 것이 이 레거시 언론들, 특히 이제 보수 수구적인 언론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경선을 여론조사 50%, 당원도 경선 50%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여론조사 경선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론을 의식한 네거티브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당원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원들은 일반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중도층이라든가 무당파층에 비해서 정치의식이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교육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미래지향적인 비전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론에 얻어맞는 거 보셨잖아요. 짜집기 해가지고 철진한 것들 네거티브로 때리면은 그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ARS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적 상황인데요. 다시 제가 결론을 드리면은
민주당 경선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여론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총력전의 형태로 돼야 되는 거지, 이미지 메이킹 한 번, 정치적 이벤트 한 번으로서 이게 바뀐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서 걸어온 정치적 행보, 그 사람의 그전에 어떤 기관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자리를 했을 때 보여준 행보,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평가된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지 한 번의 이벤트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대학 입시하고 비유하자면은 네. 내신 성적과 수학 능력 시험을 합친 결과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정확하네요. 네. 그 지금 수학 능력 시험 하나 떨렁 잘 봐가지고는 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지금 절반만 나오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는. 예. 그 지금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개 끼고 막 누워서 뭐 뒹굴고 이런 거 가서 어디 이상한 정치 컨설턴트나 이미지 메이킹하는 분한테 네. 컨설팅 받은 거잖아요. 네. 컨설팅 받은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꾸준히 오랫동안 잘해온 사람에게 정치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 오염된 정치 컨설턴트라든가 오염되게 정치를 어떤 이런 방식으로 기획한다, 이미지 메이킹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한테 오십시오. 이은영 소장님한테 가십시오. 와서 저한테 컨설팅 오세요. 받으세요. 근데 지금 그 정치 컨설턴트 그 시장을 봐도 지금 고연령자들이 너무 많아요. 컨설턴트들이. 그리고 이제 이 좀 반짝반짝한 30대 초반부터 네. 한 40대 초반까지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세대도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SNS 쪽에서 지금 인스타를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용을 보면은 잠깐은 눈길을 좀 끌긴 끌더라고요. 이 해시태그나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네. 저희 같은 5학년들이 볼 때는. 근데 좀 길게 보기에는 네. 이 이미지가 이게 뭐라고 참 표현하기가 애매해. 이거 혐오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 재미도 아니고 애매한 드러놓는 그 대선 후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난닝구 있고? 그 참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니 이러다가 그 윤석열에게 드리워진 뭐 이런저런 또 희화화된 이미지 있잖아요. 뭐 네네. 엉덩이 총장 이런 거. 그렇죠. 엉덩이 총장. 뭐 이런 우리 거.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엉덩이 활용하고 탐정.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네. 마케팅 개념과 정치 마케팅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 마케팅은 상품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정치 마케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허위의식이 존재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론조사할 때 질문 던지잖아요. 자, 후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1번 지역, 2번 정당, 3번 인물, 4번 정책. 사실 알고 보면 지역하고 정당 보고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가치로서 정답이 있는데 이거 허위적으로 숨기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 마케팅은 우리가 하는 경영적 마케팅하고 원래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른 그쵸. 측면이 존재하고요. 특히 이제 평론을 하시고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 사약을 공부하셔가지고 사회 계층 분석, 계급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셔가지고 구도 분석을 할 수 있거나 정치 구도 분석, 선거 구도 분석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신문 보고 하시는 수준의 이야기는 제가 보시는 좀 삼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제가 감히 드립니다. 하나만한 얘기들. 그렇죠. 아, TV 보다가 식당 가서 TV 보다가 평론가 연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떴는데, 야, 저 인간이 그렇게 나보다도 모를 수가 있나 하는. 난 뭐 그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나보다도 모르더라고. 아, 지금 이 김용민 앵커님만큼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아, 저는 그 우리 저기 김용민 PD 정도 되면은 탑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 그래서 완전히 진짜로. 탑 클래스입니다, 예. 지금. 탑 아니, 클래스예요. 저는 이제 제가 능력이라면은 딱 네. 하나.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정치 풍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언놈이 어떤 말을 했는지 과거에, 그래서 과거에 했던 말과 오늘에 했던 말이 충돌하는 거, 이건 제가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는 제가 그래도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뭐 깊이나 뭐 이런 것들 구도 읽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약간 우리 저 성렬이 형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좀 희화화하는 이벤트들을 많이 한다면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양재택, 아, 네. 그 김범수, 윤석열, 그리고 우리 저 김건희 여사 네. 넷이서 같이 건배하는 장면.
아니 근데 지금 SNS에 올리면은 그렇죠. 진짜 그 초대박 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가 언제 등장할지 예. 이것도 사실 관심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사모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네. 근데 지금 뭐 구속설도 막 있고 그런데 예. 어쨌든 등판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SNS 특히 이제 인스타를 사모가 한다는 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김건희 씨가.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근데 그 보면은 사진을 누가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동영상이 인스타에 올라오는데 네. 요거는 와이프가 찍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영상들이 좀 그렇지.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연출하기도 사실 좀 쉽지 어려워요. 않고 예. 또 겸연쩍고 그쵸. 윤석열 씨처럼 그게 항상 권력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그쵸.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은 네. 찍는 사람도 뭐 가족이 허물 없는 찍는 사람이어야 거예요. 그렇죠. 할 텐데 네. 아 그래요? 그 사모님 이야기 하시니까 네. 그 사모님의 정치학이 또 있습니다. 네, 사모님의 예, 이게 정치야. 우리 이제 영부인의 정치학이 최초 나온 게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에비타 때문에 나왔어요. 아, 예, 에바 예, 페론. 그렇죠, 그렇죠. 에바 페론 예. 때문에 에비타가 이제 수많은 아르헨티나에서의 복지 정책을 그렇죠.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뒤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이 존 F 케네디 부인이 제클린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인데요. 네. 그때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클린 케네디가 자원봉사 조직을 만듭니다. 아. 선거운동 기간에. 네. 그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적인 자원봉사운동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영부인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원봉사 조직을 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네. 미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늘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영부인이 되면은 당연히 고유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쪽의 후보님들의 사모님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사모님들의 위상이 예전하고 달리 많이 올라갔고 상당히 그 대중적 친근성을 사모들한테 또 그렇죠. 많이 네. 느끼거든요. 네. 아 근데 아무리 그 대중 앞에 서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도 우리 저 김건희 씨는 관련한 의혹들이 풀리기 전에는 대중 그렇죠. 앞에 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래요. 일단 판세를 분석해 봤는데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석방 이후에 그 대선 경선 전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일단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이 후보들 강력한 비판 입장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게 참 사실 신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또 지금 1위 주자인데 네. 현 정부가 특히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 가석방을 사실상 승인한 상황에서 이걸 갖고 비판하는 게 원래 부담스럽고 또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잘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은 우리 세균이 형 그분뿐인 것 같아요. SK분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SK나 삼성이나 뭐 기업인 출신이시니까. 기업인 그러네요. 출신이시니까 자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을까요? 요거 자체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고 요거 이제 후속으로 이어지는 그 대통령 사면 이건 지금 가석방에 대한 거고 가석방은 이제 형기의 60% 채워서 이제 그 심사를 받아가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겠지만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와 따른 지지율과는 좀 그렇게 상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네네.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논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뭐 좀 현실적으로 또 어렵고 어렵죠. 이번에 솔직히. 뭐 네. 대통령이 결단하기도 쉽지 않은 흐름이고 그쵸. 도리어 저는 저게 이 지금 취업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만약에 풀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진짜 특혜거든요. 이게 지금 가석방도 특혜인데 그렇죠. 그거야말로 특혜의 그 지존입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지금 일단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잠시 그거를 그렇죠. 이제 행동의 제약을 좀 풀어준 거죠. 가석방은 이제 집에 보낼 뿐이지 그렇죠. 아직 수감 중이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면에 오랫동안 반대해온 사람인데요. 제가 짐작컨대는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을 경제 문제 이런 걸로 사면한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저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과 차기 대선까지 연결되는 어떤 기획이 흐르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그래요? 받았습니다. 오, 이거 어떤 맥락에서? 신층.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 중도층을 공략하는 방식에서 저하고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은 새로운 투표층, 중도이지만 리버럴한 투표층들,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층들을 저는 공략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치 기획을 할 때 흔히 하는 스윙보트,
제가 알기로 저는 통계도 저도 해봤습니다. 많아야 2, 3%입니다. 그 스윙보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층 공략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짜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새로운 투표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자에 대해서 정치 전략이라고 믿고 있는 분의 이런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감히 제가 의심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김용민 PD님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의 출범이 결국에는 탄핵을 통한 출범이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입장상. 그건 안 됐지,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올 초에 이낙연 후보가 사면 발언에서 지지율 반토막 난 건데 네. 이제 저쪽 후보들은 요거를 정치적으로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좀 복잡해요. 이 지금 지형 자체가 젊은 세대는 사면을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그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면 거를 이제 실제로 사면을 원한다기보다는 계속 메시지적인 차원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 조국 전 장관은 또 그렇게 예측하대요. 서울 구치소로 네. 박근혜를 만나러 갈 가능성. 면회. 면회. 물론 이제 면회를 네. 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윤석열이가 그렇게 좀 박근혜한테 거부를 당해도 그죠. 진짜 그래도 신청을 뭔가 하는 거지. 용서를 구하기 그쵸, 위한 그쵸. 뭐 그런 제스처로서 계속 거부를 당해도 가는 모양. 맞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 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 대선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40대가 캐스팅 보트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 좌우로 갈라지고 이념 성향적으로 해서 이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지는 거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과 젊은층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을 확실하게 땡기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네. 사면 카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으로 그냥 계속 취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용이지만요. 민주당에서는 본선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팽팽하게 나옵니다. 네, 반반 사면 나오죠. 반대가 조금 더 나오고 맞아요. 사면 찬성이 조금 적게 나오는 네.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중도층의 스윙보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흔히 아는 전략가도 대한민국에 우리 진영 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민주당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카드예요. 위험한 좀 카드죠. 위험합니다. 위험한 카드죠. 네. 본선이어도. 예. 그분의 조언을 받았나요? 이낙연 후보가? 왜 이렇게 아주 시원한 똥볼을 차셔가지고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쓰임새가 없는 분 같은데. 네. 이미 아 그리고 제가 주장에서는. 요거 사면 관련해서 좀- 그 MBS 조사가 좀 사면 여론을 호도했다 이런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NBS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예.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가석방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 가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짧게 예, 여쭤보면 될 텐데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고 뭐 그- 굉장히 이거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네. 법무부에서 이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선생님께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당연히. 응답자 입장에서는 예. 올랐다는데 지금 가석방 심사 대사에 임기 60%를 해서 어떻게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말하기가 조금 껄끄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거 약간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유도성 질문이라고 하는데 약간 요 뒷부분이 좀 유도성에 가깝게 보여져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를 때 정보를 주는 그런 질문 구성이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조금 유도성으로 느껴질 만한 그 뒷부분이 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요런 유도성 질문에 대한 걸 또 미디어 오늘이 많이 깠더라고요.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좀 이번에 그래서 요게 사면 심사하기 직전에 요걸 해갖고 발표가 돼서 70% 찬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여론 조성용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거 충분히 그 비판은 합리적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렇죠. 저는 그 정말 이재용 부회장을 이런 식으로 가석방 해줄 거면은 차라리 빅딜을 하면서 사면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100만 명, 200만 명 뭐 취직시켜라. 아니면은 뭐 그런 아이디어 있습니다만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1차 밴드들 중에 외국계 회사들 많습니다.
외국계 회사들 이번에 미국에서 삼성 보고 미국에 투자하라고 했듯이 그 1차 밴드 회사들 한국에 투자하도록 해라.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뭐 이런 딜이라도 있던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은근슬쩍 이렇게 이데올로기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식의 가석방 사면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가석방 사면도 안 되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잘못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이죠. 그게 원칙인데. 원칙인데.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풀어준다는 게 참 이게 황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네. 내가 촛불을 괜히 들었다 이런 분도 적지 그런 않고요. 말도 댓글에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항상 이런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분노 여론에 긴장합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긴장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뭐 대선 주자들 현재 미래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좀 긴장할 수가 있고 박범계는 거기는 긴장을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지역도 거기가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그냥 지금도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네. 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박범계 장관 작품이겠어요. 그렇죠. 이제 대선까지 박근혜 이명박 사면까지 보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그게 이제 그렇죠. 당내와 청와대 안에도 그게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모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중도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예. 그 혹시 땡처리? 땡처리?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네.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땡처리라고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또 엿을 먹이는군요. 대통령께서 이럴 때 딱 한 번 끊어주시면서 네. 아니 원칙은 원칙대로 나가야지. 내가 그 옛날에 2014년에 했던 말이 뭐냐. 당시 SK 최태원 네, 맞아요. 가석방도 일종의 특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용이 이렇게 풀어주면 내가 뭐가 되냐. 그죠. 이렇게 한번 좀 끊어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뭐하러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만듭니까? 그렇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런 큰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신 분께서 계시다는데 모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면은 사면까지 밀고 가겠네요. 그래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그거 쉽지 않다니까. 아니 뭐 자기가 후보 됐는데 후보가 될 일이 없으니까. 박범계 마인드도 그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날 욕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다음 선거 때 결국 나 찍을 거 아니야. 국민의힘 찍을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약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할 테면 해봐라. 지금 이 스탠스 아니에요. 이 멘탈리티 아닙니까? 그게 최근 민주당 2, 3년의 지리멸렬의 이유 아닌가요? 그렇지. 근본적인 혁신과 개혁을 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적당히 절충해서 해놓고는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들. 그렇죠. 아니 그 지지자들이 늘 그렇게 표 찍어주는 기계로 합니까? 정치 혐오 때문에 아예 에이씨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건 말건 나 투표 안 해. 그런 층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한두 표, 10표, 100표, 200표가 돼가지고 결국 자기를 낙선시키는 맞아요. 빅녀스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가 없나? 이게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정의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측면도 같이 존재하고 정의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실망해도 갈 데가 없는 데야.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진보 블록이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세력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들. 행태적으로 무슨 투표, 무슨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 투표하고 저기 투표하고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갈라지지 이념 집단으로서의 계보가 형성돼 있지 못해요. 민주당 내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열린민주당은 좀 이럴 때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낼 그쵸. 필요는 없었을까? 열린민주당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요? 대권 주자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 최강욱 대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대권을 나가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권 주자가 있으면은 이런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진보라든가 이 개혁적 가치가 분명하면 세력화돼서 팍 튈 수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권력자 예상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팍 튀지 못하는 거예요. 대선 주자가 있으면 무슨 메시지라도 할수 내야 할 있어요. 판이고 네, 그럼요. 그렇죠. 당연히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가석방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것이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네. 현 정부하고. 이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 제안이 한번 나왔을 때
당내 논의를 좀 거쳐서 당론을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냥 그렇죠. 지금- 최강욱 대표가 그냥 바로 좋다는 식으로 얘기한 부분은 조금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야기해놓고 끌고 가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당의 대표라는 것은 대표로 뽑혔을 때 한번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것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일 때는 다시 또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열린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은 네. 민주당의 개혁 동력이 떨어질 때 네. 어떤 자극제, 견인차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통합만 바라보고 있는 당이 된다면은 국민의 당보다도 그렇죠.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이럴 때 언제 합당하더라도 언제 뭐 연합하더라도 그러나 자기 색깔과 자기 정체성은 가져갔으면 그렇죠. 좋겠다. 우리 정당은 칼라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네. 아니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에게 몰빵해 달라라는 뭐 양정철 씨 등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괜히 받아들였다. 괜히 그 장단에 춤을 췄다. 비례정당으로는 열린민주당을 키워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어떤 개혁을 정신을 지킬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은 그 자기들을 소비할 열린민주당을 소비할 이런 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민주당 안에서도 검증, 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 청년 민주당을 만들자는 의견이 분명히 당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당 만드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사실 분당 그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민당을 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때 네. 시민당 대표로 비례단 사람들 지금 활동하는 거나 이게 지금 민주당의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추미애 후보가 추미애 전 장관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열린민주당하고 같은 한 뿌리였으니까 그 이제 본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이라든지 어느 적정한 시기에 요거를 다시 한번 공론화해서 힘을 합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보여져요. 제가 당 이름 들어볼게요. 기본소득당 있습니다. 용해인 그렇죠. 의원 혼자 있어요. 있거든요. 맞아요. 예, 갔는데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본소득당에서 지난 서울시장에 후보 따로 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도 통합하는 노력이 민주당에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시대전환 그 시대전 조정훈 의원 네, 맞아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과의 또 지금 어떤 관계를 할 것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분들 다 민주당에 들어와서 시민당 비례받고 다 탈당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뭔 이거에 대해서 진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 네.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소수 이념 정당들을 좀 들여와서 네, 네. 당선 가능 순번에 그렇죠. 당선 가능 했었죠. 순번에 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면피를 하려고 하는 네. 그렇죠. 그 의도가 그, 있어 보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념 정당이라보다는 이슈 정당. 이슈 이슈 정당. 이슈 정당이죠. 이념 정당은 그렇지, 이슈 정당이죠. 이념 정당이면 제대로 된 정당인 네, 거고 맞아요. 이슈 정당인 거죠. 이슈 그 정당. 정의당에서 패미들 데리고 온 거하고 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뭐 열린민주당 통합제안 이야기도 다뤄봤습니다. 예. 자,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만약에 양자택일을 요구한다면 강요한다면 나는 사수하겠다. 지난 주말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에 뛰어드니 경선 마음에 콩밭에가 선거운동에 있다. 뛰어드니 네. 그 이제 마음이 콩밭에 있다.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고 네. 결과적으로 자꾸 경기도지사를 선거운동 와중에도 그러니까, 하니까 네. 또 성과는 나오고 네. 그 성과를 갖고 또 선거운동에 또 이용하려고 하니까 야마도 온 거지 우리 낙연이 형. 어? 근데 말이죠. 아니 본인이야말로 당대표직을 갖고 대선 레이스에 그렇죠. 어? 했었잖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치, 한 8개월 그렇죠. 전에 그렇게 또 했었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또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대선 나가려고. 아니 대선 나갈 것 같으면은 그래서 임기 못 채울 것 같으면 아예 나오지를 말든가. 이미 그 당선될 때부터 몇 개월 하다가 말 거다. 이게 뭐예요? 비용 들어가고. 이건 저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안희정, 이재명 두 분 다 단체장인 상태에서 경선 다 치렀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우리 저 형님도 저 고양시장 했던 최성영. 최성도 그랬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예를 들면 미국의 주지사들이요 다 주지사인 상태에서 경선 뜁니다. 현직 유지하면서. 네, 현직 유지하면서 뛰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입니다. 이거는 당 안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성관위원장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상민 형. 이분이 진짜 아니 후보들끼리야 뭐 무슨 얘기든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은 근데 이거 성관위원장이 이거 심판이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걸로 보고 기세가 추격의 세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짜증 섞인 그런 속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이때 아주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도지사를 계속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 1,300만 명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를 지키겠다라는 1380만. 1,380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이 나중에 분명히 지지율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아울러 예.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야 선관위원장이 선수로 뛰려고 그러면은 나 경선 보이콧할 수 있어. 일종의 그런 것도 있죠. 일종의 그 나 빼고 해봐라. 아니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선관위원장 그건 무슨 자리라고 대단한 자리라고. 예. 근데 심판이 이런 식으로 이건 저기- 노골적으로 자기한테 송영길 대표가 선관위원장한테 경고 줘야죠. 맞아요. 그리고 추미애 맞습니다. 후보가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누가 말도 안 되는 월권과 오지랖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하신 도지사 사퇴 문제도 네. 마찬가지고 열린민주당의 통합 문제를 그걸 왜 자기가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요. 당 대표나 지도부가 이야기해야 될 문제지.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이 지난번에 경선 연기론도 굉장히 찬성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그 양반 때문에 한 달 미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상민 위원장님이 정말로 해야 되는 거는 경선 관리에 지금 본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투표 관리 그 2012년에도요 모바일 투표 무효 처리 관련해 갖고 후보 3명이 그때 보이콧해서 경선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보다는 이제부터 순회 경선 시작할 때 어떤 변수가 터질지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본부는 지금 못하고 지금도 1차 선거인단 투표가 도대체 언제인지 이거 아직 헷갈리거든요. 이런 거 빨리 정리해줘야 돼요. 뭐 정치도 잘 모르시는 분이 호선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네.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예, 이번 발언 들으면서. 불쾌해요. 이거는 진짜 잘못한 행동이고 이성민 의원의 장애를 네. 갖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비난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그 장애 비하 제가 뒤져봤습니다. 아, 예, 예. 뒤져봤는데 예. 그 글을 올린 사람들 한 3명 정도 특정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이재명 지지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그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이재명 지사의 팬클럽에 가입했다든지 뭐 내내 올리는 글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글이라든지 그런 흔적조차 없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공작적 차원에서 실명 인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 누구나 다 그냥 있죠. 가짜로 개접할 수 있는 거 여러 개 아닙니까?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이재명 지지자라고 아주 낙인을 찍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마타도어다. 뭐 조선일보에 늘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뭐 다들 이제 익숙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정말 참 환장한 일이에요. 자, 하여튼 뭐 도지사 사퇴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봐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7말 8초에서 이제 엎어지기를 기대했던 이낙연 후보 쪽으로서는 네. 꽤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더 이상 반전할 카드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 나름대로 자기들 7말 8초 그렇게 골든 크로스를 기대했을 때는 뭔가 전략을 세워놓고 그러지 이게 않았겠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경선이 아니고 당원과 지지자 경선이기 때문에 엎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총력전입니다.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쓴 게 왜 쓰냐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 전략 이런 우리가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전략 이런 것도 다 전쟁에서 나왔거든요. 전쟁에서 나왔는데 인류 최초로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손자병법의 손무예요. BC 500년 전에 그 표현을 썼는데 네. 수많은 다양한 장대와 권모술수와 수많은 합종 연행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부국 강병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지 국력에 의해서 이기는 거다. 경제와 기술과 인구에 의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 메이킹하고 장깨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꾸준히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한 번의 이벤트로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일부를 보면은 네. 오늘 나온 그 윈지코리아 조사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아시아경제 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로 네. 가면은 네. 뭐 둘 다 오늘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은 이낙연일 때 좀 더 지지율이 많이 붙고요. 물론 이제 간발의 차긴 합니다만은 네. 이재명일 때는 그보다는 덜 민주당 지지표가 모이는 걸로 결집하는 걸로 윈지 보이는데. 거가 특별히 이제 그렇게 나와요 지금. 아니 근데 윈지뿐만 역차례로. 아니라 오늘 저기 어딥니까 그 보수 매체 데일리안. 데일리안. 데일리안 RN서치? 조사도 예, RN서치도 네. 응집도를 보면은 네. 확실히 이낙연 쪽으로 응집하는
이낙연이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이낙연으로 응집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가늠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 빠지면서 그 예. 보수 표들이 이낙연 후보로 일부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여론조사 흐름은 그렇다 그래도 이제 후보가 진짜 확정이 되고 나서야 이제 완전히 달라진 국면에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그 조사들은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딱 그 조사, 양자대결 조사하니까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그렇게 나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민지조사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그 47%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은 이재명 후보 47%밖에 찍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아마 이제 그 대비선에서 이번에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 선언이 나온 거죠. 이게 참 특이해요. 그 윈지조사를 보더라도 네. 이낙연 대 윤석열, 네. 이재명 대 윤석열 보면은 이낙연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은 민주당 지지층만을 상대로 한 그건 조사나 아니죠. 전체 조사를 보면은 네.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앞서가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예. 다자구도 윈지가 그 앞에 다자구도 조사랑 분황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낙연 후보가 예. 어느 정도 더 올라와 있어야 돼요. 지금 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양자구도를 붙였는데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양자구도는 그 전체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1000명에게 네. 다시 물어볼 때 예. 보수 있던 사람들이 그럼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지금 약간 윤석열에 실망한 층이 어디로 가겠어요? 양자구도에서 이낙연과 윤석열 둘 중에 지금 빠지는 흐름 속에서 양자구도에서 누굴 찍겠냐 이러면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이 당연히 이낙연 찍을 수 있죠. 이재명보다는. 그렇지. 양자니까. 예, 양자니까. 양자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연동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저는 뭐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여론조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자는 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가 진짜고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네. 수 있고요. 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이걸 이제 전형적인 이 사회학적 용어로 행태주의라고 합니다. 행태주의, 비헤이블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행태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현상을 반영을 합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게임으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 당내에서도 누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그런 것도 존재하고 있고요. 누가 더 열성적으로 지지하느냐 조금 더 덜 지지하느냐 약하게 지지하느냐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식의 여론조사가 정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향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가치 중립적인 개량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자제할 그런 수 생각까지 저는 없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제할 수 없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하는 지금이 대목이에요. 사실 한마디로 아, 그렇지. 말하면. 예. 아니 지금- 그러면은 예. 거기에 대해서 이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내놓고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된 조사를- 수준의 조사들이 한국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예를 잘 드는데 미국에는 아직도 일부 주에는 투표를 펀칭기로 펀칭합니다. 아, 예. 거기 무슨 뜻인지 그게 아세요? IT가 구멍 발달이 안 뚫어요. 돼서. 구멍 뚫어. IT가 구멍을 발달 안 뚫어요? 돼서 그래.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IT, 네. 미국도 IT 우리처럼 충분히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투표라고 하는 행위라는 것은 네. 오차가 존재하면 0.01%의 네. 오차도 존재해서는 네, 네. 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주권을 위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처럼 오차가 있는 것을 가지고 경향성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워낙 이게 땅이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제 투표 부분에서 펀칭을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고 그게 더 눈에 이제 수기로 하잖아요. 다 수기로 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좁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론조사와 이 언론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해서 여론을 부풀려갖고 글쎄. 키워갖고 후보를 만드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거를 뭐가 잘못됐고 이거 계속 알려주지 않으면 이 시민들이 착시에 빠져가지고 윤석열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부풀려져 있는 지금 여론이에요. 예. 이게 흔히 하는 언론에 의한 매스미디어 정치로 인해서 정치를 망치는 그렇죠.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2012년도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네.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까지 소환하면 좀 실망입니다. 예. 네. 실망이겠죠. 네, 예. 실망이 많으시겠죠. 아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그 지지율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부풀려 있는 거죠. 부풀려져 있죠. 지금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대선은 심판 대선이다. 왜냐면 예. 부동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 국내의힘 안에서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만한 후보가 지금 보기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이 나타나서 그걸 막 부풀리게 한 거죠. ARS 조사와 언론과 이게 또 키우고 하면서. 그 정권 비판 반대 여론을 그쵸.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 후보가 누굴까 이제 여론이 찾다가 그렇죠. 윤석열한테 지금 몰빵하는 몰빵이 분위기다. 되는 분위기죠. 아.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 지지율 하락폭을 봤을 때는 과연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냐. 이게 이제 좀 차분하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의 선정적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적 네. 언론을 갖고 있잖아요. 선정적 언론과 일부 여론조사 회사가 이렇게 짬짬이 비슷하게 돼서 키워낸 게 윤석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여당이 잘못하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플랜 B 가동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최근에 그 조사 하나가 보도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최재형이 지금 다자구도에서 네. 4위를 해요. 근데 진영 구도로 들어가면 6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이 안 되죠. 다자에서 4위 하면 국민의힘 후보들,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만 모아놨을 때도 2위 내지 3위를 해야 되는데 6위로 쫙 빠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자구도는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이 야권 후보를 대상으로 물어볼 때는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그 안에서 1, 2, 3, 4를 가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시 또 1000명을 대상으로 또 물어요. 그러면 이 1000명 안에는 여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야권 후보들만 놓고 응답을 하다 보니까 홍준표가 좀 더 낫다, 유승민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응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잘못된 거죠. 조사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우리 정치에 뭐 제가 거칠게 보면 날라리 정치거든요, 이게. 날라리 정치를 만든 거는 사실은 열린우리당 시절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권파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한 미국에 가가지고 국제정치 전공한 사람들인데 미국에는 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하더라, 원내 정당 하더라 이런 거 들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열린우리당에 접목을 시켜요. 투탑이라 그래가지고 원내대표.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원내대표가 없었어요. 원내총무였어요. 원내총무였는데 원내대표라는 걸 만듭니다. 그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요. 정치를 미디어에 태워가지고 그냥 미디어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정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내에서 당원들끼리 토론하고 그다음에 정책 논쟁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원내 들어가서 원내 중심으로서 정치해버리면 대중과 괴리되는 거예요. 그렇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버리고 선거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니까 당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당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지 불명확해지고 그러니까 당원들하고 괴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대중을 배반하는 그렇죠. 결정을 내리고 그렇죠. 지지층을 배반하는 정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늘 아무리 그래봐야 다음에 또 우리 찍을 거잖아. 이런 마인드 나갖고 대중을 말이죠. 볼모로 삼는 정치가 예. 되는데 뭐 저는 그때 이제 그 정당 조직 관련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뿌리 씨앗이에요. 뿌리 씨앗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17대 국회의원보다도 못해요. 지금 국회의원들 17대 국회의원들이 우리 탄돌이라고 했잖아요. 네, 탄돌이라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갈등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과도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수많은 개혁 의제들을 만들어냈어요. 스스로 정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아무런 지금 그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론조사가 완전히 전문가들이 원래 했던 영역인데 지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막 이제 들어가서 회사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 이게 검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언제 대선인가 그때는 학계에서 아예 그 검증단을 꾸려가지고 맞아요. 그걸 계속 보도를 해줬어요. KBS가 그걸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사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조사협회라고 코라가 있는데 여기서도 검증단을 만들어서 문항 설계라든지 이 조사 다 연구원들이 하거든요. 근데 연구원들이 교육을 좀 연차가 낮거나 그러면 이렇게 분기 문항을 시켜야 될 걸 그냥 다 같이 물어봐 갖고 하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단이 필요하다. 학계와 조사 그 학회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거기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조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격 요건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사도 하나의 언론과 같은 영역을 갖기 때문에 민주주의 안에 그 기본을 이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이제 그 규제, 공공기관이 그렇죠. 규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거기는 자격 심사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말로 여론조사 기본 공부 안 하더라도 SPSS 위원 넣어가지고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해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박사과정 다닐 때 여론조사 수업을 한 2학기를 들었는데 저 이해 잘 못했어요. 미분적분이거든. 미분적분이 오차율 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맞습니다. 설문지 짜는 거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치 조사를 하는 거는 여론조사에서 따로 파트가 있어요. 공공 파트가 있고 그 안에서도 정치 조사는 상당히 이제 좀 숙련도가 돼야 돼요. 5년 차 이상 정도가 이제 조금 보고서 만지고 이러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그 여론조사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의 보좌관 출신들도 회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 회사마다 표본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르죠. 표집이 다 달라요. 그 표본을 어떻게 수집합니까? 일단은 이제 가상번호는 사오는 거고 예. RDD는 그 기계가 있어요. 예. 번호를 자동 생성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어떤 전화번호부를 갖고 그걸로 전화하는 건 아, 아니고요? 그건 이제 옛날에 그랬고 옛날에. 전화번호부 있을 때. 근데 그것도 유선일 때는 같이 씁니다. 네, 그 옛날 그 전화번호 DB들이 아직 있거든요. 네, 같이 네. 써서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표집 방법이 조사회사마다 다른데 그게 노하우입니다. 네. 솔직히. 근데 그건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RDD라는 게 뭐 모집단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죠. 모집단이 없다는 것은 여론조사 출발부터 뭔가 설계에서부터 확인이 안 된다는 측면이 모집단이 존재하는 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출을 그냥 그 이미 생성을 추출이잖아요. 이미 한다. 네, 추출이잖아요. 추출입니다. 이미 추출.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면 추정 여론조사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패킹, 패널 가지고 표본 트래킹. 샘플을 네. 가지고 그쵸, 그쵸. 100만 개, 200만 개 표본 인구 구성, 이념 구성, 연령 구성, 지역 구성 이게 맞춘 표본 샘플을 가지고 추정 여론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이제 그거 안 되지 지금. 물론 뭐 개인 정보 활용에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10년 전, 10수년 전만 해도 네. 유선 번호를 갖고 유선 그걸로 번호를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 너무 이게 여론과 선거 결과가 괴리가 되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유선은 이제 안 쓰니까. 예, 안 그래서 쓰니까. 유선도 요즘 안 쓰고 유선이 그러니 없으니까. 그 이런 그 추이 때문에 결국 이제 RDD를 도입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RDD를 도입하면은 뭐 그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네,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을 알 수가 없어요. 저게. 예, 그러니까 이 RDD를 통해서 전화 받은 사람이 뻥을 치면은 내가 60대 할아버지인데 그쵸. 20대 여성으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거 설문지 들고 길에 뛰어다녀 봤어요. 그렇죠. 변천사. 뭐 논문 하나 쓰려면 그런 거 네.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그러면은 결국 전화 면접원을 통한 그렇죠. 또 이 안심번호로 그렇죠. 가상번호로. 해서 가상번호로 네. 받아가지고 전화 면접원이 직접 조사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그나마 좀 이제 걸러진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그게 이제 사실은 NBS 조사가 그렇죠. 그렇고 MBS나 갤럽이나 한국갤럽 갤럽. 조사 예, 이런 데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자료.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국민들이 또 여론조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갑자기 여론. 그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까지 알아야 돼요. 기준이 없던 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경향성으로만 보셔야지 네. 그렇죠. 그걸 일희일비해서 믿지 마시라 이런 네. 뜻입니다. 네. 불과 0.몇 % 차인데 아 우리가 이겼다, 그럼요. 우리가 졌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 보고서에도 항상 그거 썼어요.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보시라. 이렇게 항상 붙여서 제가 그렇게 업무할 때도 그렇게 항상 했었고. 제가 예전에 민주당 경선 룰 짤 때 모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 50% 넣자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때렸죠. 어떻게 리서치하고 일렉션을 구별을 못 하십니까? 딱 이야기해가지고 완전 킬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얘기하시죠. 지금 민주당에 있습니까? 아니요, 나갔어요. 없어요? 예. 나갔어요? 예. 제이 씨? 아닙니다. 예. 네. S 씨? 예. 예. S 씨?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체험 삶의 현장. 만덕산. 네. 알겠습니다. 기